등 뒤에서 갑작스러운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물속으로 몸이 추락하는 순간 강정옥은 분명히 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끝내야 돼. 그렇게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5시 강정옥은 늘 그렇듯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10년 오직 딸 서연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빈 침실을 바라보며 정옥은 매일 아침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내 전부는 서연이야. 서연이만 행복하면 돼. 그 말은 68살 정옥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정옥의 손길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이고 정성스럽게 밑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채워 넣었습니다. 혹시 서연이 갑자기 들를지도 모르니까요. 사위 태주는 언제나 차갑고 무심했지만 딸만큼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연의 모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가끔 찾아와도 시간에 쫓기는 듯 서둘러 떠나곤 했습니다.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옥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많이 바쁘지? 엄마가 뭔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 서연의 대답은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많아서요. 이해해 주세요. 말끝에 담긴 피로감이 정옥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딸의 어깨가 많이 무거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정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서연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딸의 목소리에 정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계곡으로 여행 가요. 가족끼리 모처럼 함께요. 정옥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가족여행이라니 우리끼리는 처음이네. 정말 좋겠다. 정옥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드디어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차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의무를 다하듯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옥은 그런 느낌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딸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여행을 함께 가자고 제안한 마음만으로도 고맙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쁨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느꼈던 그 차가움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불을 뒤척이며 정옥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서연이가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행 가방을 챙기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인절미도 정성스럽게 포장했고 손자 민혁이를 위한 과자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구나. 정옥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아파트 앞으로 내려가니 태준이 운전하는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옥이 차에 올라타자 서연이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 인사는 어딘지 형식적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포옹도 반가운 미소도 없었습니다. 정옥은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서연아, 고생이 많구나. 이렇게 여행까지 계획해주고. 태주는 백미러로 정옥을 잠깐 바라봤지만 인사 한마디 없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15살 손자 민혁은 헤드폰을 끼고 휴대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타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분위기를 바꿔보려 노력했습니다. 민혁아, 할머니 왔어. 민혁이 마지못해 헤드폰을 한쪽만 빼고 대답했습니다. 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다시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정옥의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손자가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차가 시내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정옥은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좋아하던 인절미 가져왔어. 어릴 때 얼마나 좋아했는데. 서연의 대답은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거 안 먹어요. 살쪄요. 짧고 무뚝뚝한 말투에 정옥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옥은 사위에게도 말을 걸어봤습니다. 태준 씨, 운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과자라도 하나 드실래요? 태준은 고개만 살짝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전방을 응시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정옥은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 차 안에서 자신만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태준이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죠. 주위를 둘러보니 한적한 산속 휴게소였습니다. 사람의 인기척도 별로 없고 건물도 낡아 보였습니다. 정옥은 의아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계곡까지 아직 멀지 않나? 태준이 답했습니다. 조금 일찍 나온 것 같아서요. 여기서 커피라도 마시고 가죠. 그런데 태준의 목소리에는 뭔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높은 톤이었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도 가족들의 대화는 겉돌기만 했습니다. 정옥이 손자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민혁아, 학교는 재미있니?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민혁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태준과 서연이 차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옥이 다가가자 두 사람은 급히 대화를 멈췄습니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 정옥이 물었지만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 얘기했어요. 하지만 정옥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서연의 표정에 긴장감이 서려 있는 것을. 다시 차에 올라 계곡으로 향하는 길, 정옥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가족여행이라며 기대했던 마음과는 달리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그들이 도착한 곳에서 정옥은 더욱 충격적인 제안을 듣게 됩니다. 계곡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평일도 아닌데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주차장에도 차가 몇 대 없었습니다. 정옥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계곡이구나. 경치가 참 좋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외진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준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공기도 맑아서 좋네요. 그런데 태준의 시선이 자꾸 주변을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물이 정말 맑다고 하던데 한번 보러 가요. 가족들은 계곡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손자와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민혁아, 물이 차갑겠다. 발이라도 담가볼까? 하지만 민혁은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차가운 대답에 정옥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걸어 올라가니 물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높은 절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태준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위쪽 절벽 전망대에 올라가 보실래요? 여기서 보는 경치가 정말 장관이라고 하던데. 정옥은 고개를 들어 절벽을 바라봤습니다. 높이가 상당해 보였고 길도 험해 보였습니다. 저런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하나? 나이가 있어서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가보세요. 정말 예쁘다고 하던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꼭 올라가야 한다는 듯이 말이죠. 정옥은 이상했지만 딸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올라가 보자. 험한 돌길을 따라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중간중간 숨을 고르며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리고 가슴도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태준과 서연은 정옥을 앞에서 이끌었는데 민혁은 뒤에서 한참 떨어져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절벽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경치는 장관이었습니다. 아래로는 에메랄드빛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고 멀리 산들이 첩첩이 보였습니다. 정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구나. 올라오길 잘했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태준과 서연이 이상하게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정옥이 절벽 끝쪽으로 다가가 경치를 감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강한 힘이 밀려왔습니다. 아! 정옥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이 몸을 삼켰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한 공포 속에서 물 위로 올라오려 발버둥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 돼. 그 목소리는 분명히 딸 서연의 것이었습니다. 정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딸이 구조하러 내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필사적으로 헤엄쳐 바위 틈에 몸을 걸쳤습니다. 간신히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절벽 위에서 태준과 서연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구조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옥은 차가운 물속에서 전신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리고 사위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끔찍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정옥은 바위에 매달린 채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넘게 지나서야 등산객 한 명이 정옥을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 사람이 빠져 있어요. 다행히 그 등산객은 산악구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밧줄을 이용해 정옥을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정옥은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방금 전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구조해준 남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그 질문에 정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왜 자신을 두고 갔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길을 잃었나 봐요. 정옥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산객은 정옥을 주차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태준의 차도 가족들도 없었습니다. 정옥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정말 날 두고 간 건가? 정말 죽이려고 했던 건가?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똑같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야. 엄마야. 서연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전화를? 그 말에 정옥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서연아, 엄마가 물에 빠졌었어. 왜 구하러 오지 않았니? 서연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엄마가 화장실 간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 안 오셔서 집에 갔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옥은 몸이 떨렸습니다.
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게 아니야. 우리 함께 절벽에 올라갔잖아. 그리고 엄마, 무슨 절벽이요? 엄마가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어디 계세요? 지금 모시러 갈게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하는 것 같은 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것을. 정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딸과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정옥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친구 최말순에게서였습니다. 정옥아, 뉴스 봤니? 너 실종됐다고 나오던데 무슨 일이야? 정옥은 깜짝 놀라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실종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는 딸 서연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전부예요. 제발 무사히 돌아와 주세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정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딸이 이제는 세상 앞에서 걱정하는 효녀로 연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옥은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아, 나야. 어머, 정옥아. 어디 있어? 무슨 일이야? 정옥은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오랜 친구의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말순아, 내가 지금 큰일 났어. 도와줘. 어디 있어? 내가 지금 데리러 갈게. 말순의 따뜻한 목소리에 정옥은 겨우 위치를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말순이 도착했습니다. 정옥의 젖은 옷과 상처투성이 모습을 본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옥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런 꼴이 됐어? 정옥은 차 안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자신을 절벽에서 밀어서 죽이려 했다는 것을, 분명히 서연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말순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정옥아, 그럴 리가 없어. 서연이가 그럴 애가 아니잖아. 하지만 정옥의 상처와 젖은 옷,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를 보고는 말을 잃었습니다. 말순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딸이 날 죽이려 했어. 정옥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정옥이 알게 될 진실은 더욱 충격적일 테니까요. 말순은 정옥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 말순이 따뜻한 옷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오랜 친구의 배려에 정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자 그제야 정옥의 몸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말순아,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내 딸이 날 죽이려 했다니.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은 정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옥아, 일단 진정해.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보자. 그때 말순이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옥아,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뭔데? 너 이름으로 생명보험이 들어있더라. 정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생명보험? 내가 언제 그런 걸 들었어?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보험 설계사인 내 조카가 그러는데 내 이름으로 보험이 들어있다더라. 그것도 무려 5억 원이야. 정옥은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5억? 그런 큰 돈을. 말순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옥아, 이거 심상치 않아. 누가 내 모르게 보험을 들었다는 거잖아. 정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자신 모르게 그런 큰 보험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말순아, 그 보험 수익자가 누구야? 그건 내일 알아봐야겠어. 하지만 10중 8구. 말순은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정옥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생명보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서연이가 보험금을 노리고, 생각하기도 끔찍했지만 오늘 일어난 일을 돌이켜보면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옥아, 큰일 났어. 지금 당장 와봐. 정옥은 서둘러 말순의 집으로 갔습니다. 말순이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것 봐. 화면에는 서연이 나와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자들 앞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전부예요.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제발 무사히 돌아와 주세요. 서연의 모습은 정말 절망에 빠진 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연기라는 것을. 저 아이가 어제 날 죽이려고 했어. 정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말순이 말했습니다. 정옥아, 그리고 보험건도 확인했어. 수익자가 서연이 맞아. 정옥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딸이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 그때 말순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정옥아, 더 이상한 게 있어. 뭔데? 태준이 그 녀석 요즘 도박빚이 많다던데. 정옥은 놀랐습니다. 도박빚? 응, 시장 사람들 말로는 몇 억 정도 된다던데. 그래서 요즘 서연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의 도박빚, 5억 원의 생명보험, 그리고 어제 일어난 일. 정옥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서연이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옥아,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어미를 죽일 수는 없는 거야. 정옥은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딸이 돈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을까? 말순이 물었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리면 안 돼. 전화벨이 계속 울렸지만 정옥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정말 걱정돼요. 제발 연락 주세요. 정옥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딸의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정옥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정옥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옥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겠어.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겠어.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정옥의 눈빛에 의지가 서렸습니다. 평생 순종적으로 살아온 정옥이었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딸과 사위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옥은 말순의 집에 숨어 지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자신의 실종 소식이 나왔고 서연은 매일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어머니 없이는 못 살아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옥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연기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딸이 그리웠으니까요. 그날 오후 말순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옥아, 민혁이가 왔어. 정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혁이가? 왜? 모르겠어. 그런데 울고 있어. 정옥은 서둘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15살 손자 민혁이 소파에 앉아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민혁아. 정옥이 부르자 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민혁은 정옥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정말 살아계셨구나. 정말 무서웠어요. 정옥도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민혁아, 어떻게 할머니가 여기 있는 걸 알았지? 민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 집 앞에서 할머니 보셨다는 분이 계셔서 혹시나 해서 왔어요. 정옥은 민혁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민혁아, 집에서는 할머니가 여기 있다는 걸 몰라야 해. 알겠지?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 정말 무슨 일이에요? 엄마랑 아빠가 너무 이상해요. 정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뭐가 이상해?
민혁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실종된 다음 날 엄마랑 아빠가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어떻게? 텔레비전에서는 슬퍼하는 척 했는데 집에서는 전혀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계획하는 것 같았어요. 정옥은 숨을 멈췄습니다. 민혁아, 더 자세히 말해봐. 민혁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민혁이 휴대폰에서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지만 곧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됐어. 보험금만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리고 서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끝난 거야? 혹시 누가 알면 어떡해? 누가 알겠어? 사고사로 처리됐잖아.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실족사고로 보는 게 자연스럽고. 정옥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과 사위가 자신의 죽음을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민혁아, 이 녹음은 언제 한 거야? 할머니 실종된 그 다음 날이요. 부모님이 거실에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 방에서 게임하는 척하면서 녹음했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무서웠어요. 부모님이 할머니를. 민혁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지만 정옥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도 부모님이 할머니를 해쳤다는 걸 눈치챘다는 것을. 정옥은 민혁을 꼭 안았습니다. 민혁아, 정말 잘했어. 용감했어. 할머니,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해요?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옥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말순이 말했습니다. 정옥아, 경찰서에 가자.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돼.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왜? 서연이와 태준이 변명할 여지가 있어. 그냥 대화였다고 할 수도 있고. 정옥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민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어요. 뭔데? 아빠가 어디선가 돈을 빌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집에 와서 협박했어요. 정옥은 놀랐습니다. 협박? 네, 돈 빨리 갚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고. 그래서 엄마가 울고 있었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사위의 도박비 때문에 급해진 상황. 그래서 서연이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옥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어머니를 죽일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민혁아, 넌 이제 집에 가야 해. 부모님이 의심하면 안 되니까. 할머니, 저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요. 안 돼. 넌 아직 어려. 어른들 일에 휘말리면 안 돼. 정옥은 민혁에게 당부했습니다. 민혁아,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걸 절대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네, 할머니. 민혁이 떠난 후 정옥은 말순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옥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옥은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어떻게? 서연이와 태준이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거야. 정옥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분노와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말순아, 내일 서연이 집에 가볼 거야. 말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옥아, 미쳤어? 위험해. 괜찮아. 이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방심하고 있을 거야. 정옥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집에 몰래 들어가서 더 많은 증거를 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옥은 서연이 집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서연과 태준이 모두 외출한 것을 확인한 후 민혁이 학교에 간 사이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선 딸의 집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이곳이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정옥은 서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뒤져보니 여러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정옥의 눈을 끈 것은 보험 서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계약서가 있었고 수익자는 역시 서연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계약 날짜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획했다는 거네. 정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한 달 전부터 자신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랍 안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태준의 빚 독촉장들이었습니다. 금액을 보니 정말로 몇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촉장에는 무서운 협박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협박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옥은 이해했습니다. 서연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옥은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서재도 뒤져봤습니다. 거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중에 보험금 수령 절차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정옥의 사망 후 보험금을 받는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 더미와 메모가 있었습니다. 철이라는 단어가 반복돼 있었고 모든 것이 치밀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황급히 서재 안옷장에 숨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사망 신고를 못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채권자들이 계속 독촉하는데 곧 7일이면 실종 신고가 사망으로 처리될 거야.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정옥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여보,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혹시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서연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태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살아날 수 없어. 그날 내가 확실히 했잖아. 그래도 혹시 몰라. 걱정 마. 그 깊은 계곡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살아남을 리 없어. 정옥은 몸서리쳤습니다. 태준이 자신을 확실히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직접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혁이는 괜찮을까요?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 같던데. 아이가 뭘 알겠어. 그냥 할머니가 그리워서 그런 거겠지.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지만 정옥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 있는 사이 정옥은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집 밖에 나온 정옥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직접 들은 딸과 사위의 대화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옥은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아, 나 지금 가고 있어. 중요한 걸 발견했어. 말순의 집에 도착한 정옥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촬영한 서류들, 들은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을. 말순은 듣고 있던 중에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정옥아, 이제 경찰서에 가야 해.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야. 하지만 정옥은 아직 망설였습니다. 말순아, 그래도 내 딸인데. 정옥아, 정신 차려. 그 딸이 널 죽이려고 했어. 말순의 강한 목소리에 정옥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어. 내일 경찰서에 가겠어. 정옥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딸이라는 이유로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정옥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말순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정옥아, 긴장하지 마.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경찰서에 도착한 정옥은 담당 형사에게 모든 것을 신고했습니다. 민혁의 녹음 파일, 촬영한 서류들, 그리고 직접 들은 대화 내용까지. 형사는 정옥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딸과 사위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형사는 증거들을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일단 긴급 체포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오늘 안에 두 사람을 체포할 예정입니다. 정옥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딸을 직접 신고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과 태주는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종된 줄 알았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딸과 사위가 체포되었습니다. 정옥은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딸의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민혁이 말순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잡혀갔어요. 민혁은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도 15살 아이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정옥은 민혁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혁아, 할머니가 미안해. 하지만 잘못한 일에는 벌을 받아야 해. 할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이제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정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자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했습니다. 민혁아, 할머니가 있잖아. 이제부터 할머니랑 같이 살자.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옥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검사가 정옥에게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들이 본인을 절벽에서 밀어뜨렸다고 증언하시는 겁니까?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 등을 강하게 민 사람은 사위 태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순간 딸 서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 되라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한 달 전부터 제 이름으로 5억 원의 생명보험을 가입했고 제가 죽은 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까지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정옥은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민혁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은 숨소리조차 멈췄습니다. 보험금만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실족사고로 보는 게 자연스럽고. 태준과 서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변호사와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일시적인 판단 착오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엄중한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도 부모를 살해하려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태주는 살인 미수죄로 10년의 징역형, 서연은 공범으로 7년의 징역형, 정옥은 법정을 나서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딸을 감옥에 보낸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정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슬픕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딸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은 여전히 제 딸입니다. 하지만 죄는 죄입니다. 감옥에서 반성하고 언젠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정옥은 더 이상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혁이 정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정옥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혁아,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정옥과 민혁은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정옥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손자와 함께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옥은 민혁과 함께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서연의 집에 더 이상 머물 수는 없었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민혁이 짐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민혁아.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정옥은 손자와 함께 살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이었지만 민혁이 있어서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정옥은 민혁의 아침밥을 차려주었습니다.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민혁아, 할머니도 서연이가 그립다. 그럼 면회 가실 거예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될 것 같아. 할머니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민혁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엄마가 그리워요. 하지만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건 잘못된 거예요. 1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한 말이었습니다. 정옥은 민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혁아, 넌 참 착한 아이야.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정옥은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요리를 해온 경험을 살려서 정성스러운 밑반찬을 만들어 파는 일이었습니다. 친구 말순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옥아, 내 반찬은 정말 맛있어. 금방 소문날 거야. 정말로 말순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옥의 정성스러운 반찬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그세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옥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손길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이 보람찼습니다. 민혁도 할머니의 가게를 도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가게에 와서 설거지를 하거나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민혁이 참 착하네요. 할머니를 잘 도와드리고 손님들의 칭찬에 민혁은 쑥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옥과 민혁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는 걸까요? 정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혁아, 사람들은 때로 욕심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사랑이야, 민혁아. 진짜 사랑.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진짜 사랑을 느껴요. 정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손자의 순수한 마음이 정옥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올 무렵 정옥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서연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정옥은 한참 동안 편지를 들고만 있었습니다.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편지예요? 응. 읽어보실 거예요? 정옥은 천천히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서연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핑계로 어머니의 목숨을 위협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매일 밤 후회하며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뵐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옥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민혁이 할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민혁아. 괜찮아. 정옥은 편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민혁아, 할머니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진짜 가족은 피가 섞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민혁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저와 할머니는 진짜 가족이에요?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미녀가.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정옥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아픈 과거는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희망이 보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고 손자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서연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아올 날이 있을 거라는 희망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민혁과 함께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갈 작정이었습니다. 서연의 편지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옥의 반찬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 포장해 주세요. 정옥 사장님, 오늘도 멸치볶음 있나요?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게는 늘 활기찼습니다. 민혁도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대학 가면 할머니 혼자 가게 하시기 힘드실 텐데. 민혁의 걱정에 정옥은 웃었습니다. 민혁아, 넌 공부만 열심히 해. 할머니는 괜찮아. 어느 봄날 오후 정옥에게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서연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이전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상담을 받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도 이제야 알겠습니다. 감히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지만 언젠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면 진짜 딸이 되고 싶습니다. 정옥은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직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민혁이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대요. 무슨 뜻이니? 미움과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자신만 더 아프다는 뜻이래요. 용서해야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민혁의 말에 정옥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그동안 서연에 대한 분노와 실망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정옥은 교도소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옥은 처음으로 서연을 만나러 갔습니다. 면회실에서 마주한 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도 수척해진 서연이 정옥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옥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여전히 자신이 낳은 딸이었습니다. 서연아, 많이 힘들었지? 정옥의 첫마디에 서연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만 울어. 이제 와서 우는 게 무슨 소용이야. 정옥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후회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어머니를 잃고 나니 아무것도 소용없더라고요. 서연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너를 용서한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진짜로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그리고 민혁이에게도 사과해야 해.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어요. 서연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정옥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민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용서는 정말로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에게 면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정말 뉘우치고 있나요? 그런 것 같아. 많이 변한 것 같더라. 그럼 엄마가 나오면 저희랑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정옥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민혁아, 그건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엄마가 진짜로 변했다면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몰라.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정옥은 정기적으로 서연을 면회했고 서연은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도소에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편지에는 항상 반성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서연의 출소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옥과 민혁은 교도소 앞에서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민혁아. 서연은 두 사람에게 깊숙이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게요. 민혁도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를 용서해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요. 고마워, 민혁아. 엄마가 널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미안했어. 세 사람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긴 시간의 아픔과 갈등이 조금씩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정옥의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가족이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돈이나 다른 건 다 잃어도 되는데 가족을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정옥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연아.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야. 민혁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부자네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상처와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모두가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옥은 용서의 힘을, 서연은 가족의 소중함을, 민혁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이제는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어서 말입니다. 서연이 출소한 지 3년이 흘렸습니다. 정옥의 반찬 가게는 이제 동네를 넘어 유명해졌습니다. 정옥네 반찬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모녀가 함께 운영하는 따뜻한 가게로 소문났습니다. 사장님, 여기 반찬들 정말 집밥 같아요. 어머니 손맛이 나요. 손님들의 칭찬에 정옥과 서연은 뿌듯해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능숙하게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새로 나온 고등어 조림 어떠세요? 아이고, 서연이가 만든 거야? 그럼 맛있겠네.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서연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과거 일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서연의 진심 어린 노력을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민혁은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며 장래의 할머니와 엄마의 가게를 더 크게 키우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게 체인점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민혁아, 너무 욕심내지 마. 지금처럼 정성스럽게 하는 게 더 좋아. 정옥은 여전히 소박한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딸을 다시 받아주셔서. 서연이 정옥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민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다고요. 요즘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은 집이 많다던데. 정옥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민혁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냈기 때문이야.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감옥에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라는 걸. 그날 저녁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정옥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할머니도 많이 배웠어. 뭘 배우셨어요? 용서의 힘을 배웠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도.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저도 진짜 딸이 된 기분이에요. 예전에는 어머니를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겠어요. 민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겪고도 더 사랑하게 됐으니까. 몇 달 후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텔레비전 제작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족의 재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혹시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옥은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왜요? 어머니와 딸의 화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아서요. 특히 요즘 가족 갈등이 많은 시대에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실래요? 정옥은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희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로 자극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정옥의 가게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님, 방송 보고 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딸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사장님 이야기 보고 화해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옥은 뿌듯했습니다. 그들의 아픈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1년 후 민혁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정옥과 서연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엄마,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건 두 분 덕분이에요. 민혁이 감사 인사를 하자 정옥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처음 손자와 둘이 살기 시작했을 때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민혁아, 이제 뭘 할 거야? 할머니, 저 가게 일 도우면서 사업을 더 키워보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싶고요. 서연이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민혁아, 정말 대견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 정옥이 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민혁이 덧붙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에도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정옥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구나.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결국 가장 밝은 빛을 가져다 줬어.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한 삶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정옥과 서연 그리고 민혁의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한 진짜 가족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에필로그 3년 후 정옥의 반찬 가게는 작은 식당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정옥네 가족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집밥 같은 따뜻한 음식을 파는 곳이 되었습니다. 벽에는 가족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고 많은 가족들이 함께 와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옥은 이제 73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습니다. 서연은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엄마와 함께 더욱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며 주말마다 가게를 도우면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책으로도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정옥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연과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